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에 소개해 주셨듯이 건국대학교 스포츠의과학과에 재학 중인 장인권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신 한국운동영양학회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운동 전 외인성 젖산 섭취가 운동 중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골격근에서 에너지 생성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질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질들은 단독적으로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나 안정시와 같은 어떤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기질의 비율로 나누어서 사용이 되고, 이러한 기질들이 어떠한 비율로 사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운동의 효율 그리고 능력 등과 같은 운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에너지 연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돕기 위해서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보조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그리고 크레아틴, BCAA, 캡사이신, 실크펩타이드 등과 같은 보조제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보조제들은 실제 운동할 때 유산소성 운동뿐만 아니라 무산소성 상황에서도 운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제들의 효과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편차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보조제를 섭취했을 때 과민 반응이라든지 복통과 같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작용은 조금 더 최소화되고, 그리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제 연구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조제로서의 젖산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과거의 젖산은 이제 고강도 운동 시에 탈진 상황에서 젖산의 높은 축적과 함께 골격근의 산성화가 발견이 되면서 어떤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는 탄수화물 산화 과정에서 해당 과정 중 마지막에 생성되는 대사 잔여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젖산의 인식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현재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예로 운동 중 생성되는 젖산의 양은 산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생성되지 않으며, 특히 산성화의 경우에는 ATP 분해로 인한 수소이온의 축적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피로도 이제 글리코겐의 고갈로 인해 유발되는 것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사 잔여물로 여겨졌던 젖산은 당신생 과정의 전구자 역할로서 다시 탄수화물로 생성이 되는 이제 전구자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생성된 젖산은 젖산 셔틀을 통해서 산화형 골격근으로 이동해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어떤 신체 대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 대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보조제로서의 잠재성 또한 갖는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젖산을 보조제로서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위 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으로 젖산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라서 30분, 60분, 90분, 120분이 지남에 따라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 관련된 인자와 글리코겐 합성 효소,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연구는 골격근에서 근합성과 관련된 인자들을 관찰한 연구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정시에 젖산을 섭취했을 때 산화적 인산화 관련된 효소들과 글리코겐 합성 인자, 그리고 근합성 경로와 관련된 인자들 모두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시에 젖산을 섭취했을 때 어떤 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또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운동 상황에서 적용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외인성 젖산 섭취가 운동 중 에너지 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CR 마우스를 이용해서 총 16마리를 이용해서 각 그룹당 8마리씩 총 2그룹으로 나눴고요. 먼저 일반적으로 운동만 한 엑서사이즈 그룹, 그리고 운동과 젖산을 섭취한 이제 엑서사이즈 락테이트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눴고, 엑서사이즈 락테이트 경우에는 젖산을 3g/kg 볼륨으로 이제 투여하였으며, 이제 일반 엑서사이즈 그룹의 경우에는 동일량의 식염수를 투여를 했습니다. 모든 그룹은 섭취 후 30분 뒤에 중강도 운동 약 VO2 max의 60%에서 70% 강도의 운동을 30분간 수행을 하였고, 운동 직후에 해부를 통해서 혈액과 간 근육을 채취하였습니다. 연구 측정 항목과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운동 중 대사 측정입니다. 운동 대사 측정 챔버를 이용해서 각각의 챔버마다의 이제 쥐가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섭취하는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측을 통해서 호흡 교환율, 그리고 탄수화물 산화량, 지방 산화량, 에너지 소비량까지 총 6가지의 항목을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서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젖산, 글리세롤, 유리지방산까지 총 5가지의 항목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글리코겐의 용량을 이제 저장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과 그리고 근육 플랜타리스 머슬을 이용해서 운동 직후에 글리코겐 용량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NA 수준에서 대사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RT-PCR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할 때는 이제 장단지근인 가스트로니미우스 머슬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좌측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측정된 이름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당 과정 관련된 주요 효소와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효소, 그리고 젖산과 지방 수송 관련 인자와 당신생 과정 주요 효소 등 총 7가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통계 처리의 경우에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 중에 운동 중 호흡가스 데이터를 보시면, 먼저 좌측에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X축과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에 따른 양을 나타내고, Y축의 경우에는 이제 각 시간당 측정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측의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0분의 운동을 종합하였을 때의 적산 값을 나타내고, 이 측정된 6가지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5분을 기점으로 뭔가 두 집단의 대사가 교차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15분을 기점으로 운동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좌측 하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가운데의 경우에는 호흡 교환율, 그리고 우측 끝에 있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산화량을 나타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운동 후반부, 즉 16분에서 30분 데이터에서 운동 젖산 그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호흡 교환율, 탄수화물 산화량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혈액 분석 결과인데요. 측정했던 혈당, 중성지방, 글리세롤, 유리지방산의 값이 운동 젖산군의 이제 값이 운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혈중 젖산의 경우에는 운동 젖산 그룹이 높은 경향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글리코겐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 직후에 남아있는 글리코겐 저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저장량은 모두 운동 젖산 그룹이 운동 그룹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던 RT-PCR 결과인데요.
운동 젖산 그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수화물 산화 인자 관련 효소였던 헥소카이네이즈 2 그리고 젖산 수송 인자인 MCT1 그리고 당신생 과정 관련 인자로 측정했던 PC와 G6Pase 모두 측정된 항목 모두에서 운동 젖산 그룹이 유의하게 높게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산화적 인산화 관련된 인자였던 CS 그리고 PDK4 지방 수송 관련 인자였던 CD36 이 측정된 항목은 모두 운동 젖산 그룹이 낮게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운동 전의 젖산 섭취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 산화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신호분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로 먼저 혈중젖산이 높아지게 되면 지방의 분해가 억제가 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인성으로 젖산을 투여하게 됐을 때 혈중젖산 농도가 높아져서 지방 조직의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이 높아진 에너지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 저장된 탄수화물 산화량을 증가시킨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좌측 하단에 있는 호흡가스 대사에서 탄수화물 산화량 그리고 혈액 분석에서 봤던 글루코스의 낮은 글루코스 그리고 또 분해가 덜 됐기 때문에 지방을 측정된 지방 항목인 중성지방 글리세롤 FFA의 낮은 측정값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측정했던 간과 근육의 낮은 글리코겐 저장량과 이를 통해서 본 RT-PCR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혈중젖산의 농도로 인해서 이러한 지방분해 억제와 그런 탄수화물 산화량이 증가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혈중젖산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제한점인데, 이에 대한 생각으로 젖산 수송체인 MCT1의 활성화와 당신생 과정 관련 인자들의 높은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젖산을 투여하게 되면 혈중젖산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젖산을 산화시키기 위한 수송체 MCT1과 그리고 당신생 과정의 활성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탄수화물 산화가 많이 일어나는 동시에 젖산을 산화시키기 위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과정 또한 활성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RT-PCR 결과에서 젖산 수송 관련 인자와 당신생 과정 인자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제한점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냥 세덴터리 그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연구는 원래 기존에 안정시에 젖산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운동에 적용한 어떤 다음 스텝으로 진행됐던 연구였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 운동을 하지 않은 세덴터리 그룹이 포함됐다면 지금 측정했던 운동과 운동 젖산 그룹의 어떤 대사적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외인성 젖산 섭취가 운동 중에 어떤 탄수화물 산화 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대사 변화를 유도하는 어떤 보조제로서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연구를 종합해서 요약해 드리면, 먼저 외인성 젖산 섭취는 혈중 젖산의 농도를 높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높아진 혈중 젖산의 농도로 인해 지방 조직의 지방 분해가 억제됐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높아진 에너지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 저장된 탄수화물 이용의 활성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종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제 효과적인 어떤 탄수화물 산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이제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